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11월 첫날인데요. 어떻게 무난하게 11월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기농 관련 공지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짜닷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유기농 게시판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거기에 케일 그리고 신선초 또 비트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이 입점을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아서 먹어봤는데 화학 비료랑 농약을 치지 않아서 그런지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아니니까 평상시에 유기농 케일, 신선초, 비트 궁금하셨던 분들은 나짜닷컴 유기농 게시판에 판매자분 연락처 함께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채소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공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오늘 11월 1일부터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의 단계적 일상회복. 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중환자실 병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나라에서 시행하는 만큼 나 혼자만 이 상황을 피하기엔 불가피한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환우님들 혹은 평상시에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들 너무 공포에 휩싸이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걱정은 반으로 줄이시되 현명하게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동시에 면역력도 함께 올리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면역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죠. 특히 환우님들에게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필수 불가결한데요. 암과 같은 중증 만성질환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우님들 중에 화학요법이나 수술과 같은 악성 및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라면 전신 면역 억제 상태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암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발현될 증상들의 정도가 일반적인 때보다 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우님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최대한 주의하시고 평상시에 면역력을 올리는 데 힘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가영 저자의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면역력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면역력은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날씨, 또 수면의 양과 질과 같이 여러 생활 방식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모니터링할 방법은 없지만 또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면역 시스템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똑똑해서 사소한 문제들은 알아서 처리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몸의 주인인 나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몸에 이런저런 증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몸살이나 아니면 입 주위에 병이 나거나 혹은 변비와 같이 이렇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질환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인 건 면역력이라는 건 쉽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바로 장내 세균인데요. 자, 면역은 장에서 70%가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의 숫자는 100조 개가 넘는데요. 여기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요.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좋은 균이 우세한 상태로 여러 가지 균종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나쁜 균이 우세한 환경이 되면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별것 아닌 자극, 예를 들면 음식이나 스트레스에도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책에서 보면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관절을 공격하는 항체가 어디서부터 생겼나 찾아보면 그 해답은 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장 치료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른 증상이 좋아진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 장은 내 몸 안에 있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잘 가꿔주시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먹고 있는데 이 장기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장 속에 유산균을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내 장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유산균을 먹기 전에 앞서서 우선 내 장이 유산균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먼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장이 너무 약한 편이어서 수업 시간에 고생을 꽤 많이 했는데요. 이 유산균을 매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먹다 말다를 반복을 하기도 했었는데 식습관으로 장내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이 유산균도 함께 복용하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편안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장내 생태계를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탕, 과당과 같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의 증식이 활발해지는데요. 결국 유해균이 내뿜는 화학 물질들이 장의 염증까지도 유발을 한다고 해요. 반대로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장내 유익균에게 유리한 생태계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족한 서구식 식단은 이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또 장내 상피세포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구식 식단은 우선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양파인데요. 참고로 양파에는 풍부한 항산화제가 있어서 손상된 장의 수복을 돕고 또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서 장에 염증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양파, 마늘,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아마씨와 같은 채소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것도 잘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끔씩 환우님들 중에 칸디다 곰팡이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칸디다는 우리 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류의 곰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칸디다 지렴, 그리고 구강 칸디다증, 이런 것들도 미생물 환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데요. 우리 장 속에도 이 칸디다균이 존재를 하는데 설탕, 여탕, 포도당, 과당과 같은 이런 달콤한 단당류랑 이당류는 이 칸디다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해요. 더 무서운 건 단 게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당기잖아요. 이 곰팡이는 계속해서 설탕을 먹게 하도록 우리 몸속에서 막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에 계속 손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결국 칸디다는요,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장 누수증후군을 유발을 하고 면역 시스템에도 혼란을 줍니다. 몸 여기저기에 불필요한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 포도당, 과당을 비롯해서 탄산음료, 과자, 빵, 혹은 가공식품에도 첨가된 이런 단맛은
우리가 우선 멀리 해주셔야 하는 맛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면역력의 핵심인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먹는 음식을 점검을 하고 미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 질환이 있는 환우님들은 반드시 식단부터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면역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가 잘 되기도 하잖아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거나 누군가 계속 앞에서 잔소리를 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먹다가 체하기까지도 하죠. 이건 마음이 편안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이 장애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가 좋지 않은 이유는 면역세포의 사멸을 유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면역체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스트레스는 장 점막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세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가 되고, 이 사이토카인은 장내 점막을 공격을 해서 손상시키는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두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방법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편이어서 사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상황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TV 프로그램 보시다가도 재미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도 요즘 참 많이 나오잖아요. 끔찍한 범죄 사건에 대한 내용, 안타까운 사고, 이런 것처럼 저처럼 특히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보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접하면 사실 그날 잠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으세요는 아니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특히 환우님들처럼 치유 중이실 때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뉴스나 소식은 좀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만남을 피하는 것도 저는 나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우님들께 정신건강은 몸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내 건강, 내 정신을 가장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 속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포옹하라,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캥거루 케어 혹시 다들 아시나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엄마 아빠가 맨몸으로 아기를 안아주는 거죠. 처음 세상에 힘들게 나온 아기의 스트레스를 안정시켜주는 행위인데요. 이게 1983년에 콜롬비아 산부인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인큐베이터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기들을 위해서 고안된 방법인데, 예정일보다 일찍 나온 이른둥이들은 이 엄마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캥거루 케어를 했더니 심박수도 안정이 되고 체중의 증가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또 엄마와 아기 모두가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돼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옥시토신은 포옹 호르몬, 또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포옹이라는 작은 스킨십은 좋은 호르몬을 내보내고 또 면역력도 실제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정말 또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접하니까 저희 어머님도 치유 과정에서 건강하셨던 이유가 이 포옹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제 남편이죠. 저희 어머님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항상 어머님 집에 저랑 같이 방문하면 항상 어머님을 안아드리고 보고 싶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 참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 어머님이 또 저를 항상 안아주시기도 했었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조금 떠올랐는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 어쩌면 안아본 지 오래된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포옹하기. 네, 처음은 어렵고 좀 쑥스럽긴 한데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면 우리 집의 귀여운 미션으로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잠은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멜라토닌은 흉선의 신호를 보내서 암을 제거하는 면역세포인 T림프구를 생산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낮 시간 동안에 생긴 활성산소도 제거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노화의 주범이죠.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의 방어 능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멜라토닌과 유방암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한 달에 3번 야근하는 생활을 30년 동안 한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79%가 높았습니다.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돼서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인데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는 야간 빛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기도 했죠. 앞서 야간 근무와 암에 대한 관련성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를 눌러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녁부터 밤 사이에 나오는 인공빛,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멜라토닌은 밤에 촛불 하나 정도의 약한 빛에서도 분비량이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애정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밤에는 시청하지 마시고 아침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면 시간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0시에서 11시에 잠이 들기 시작하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충분히 꼭 밤에 주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생활습관 3가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평상시 식습관으로 면역체계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장을 잘 관리를 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쁜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게 바로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건데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무언가 대단한 약으로 면역력을 올린다, 이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연 치유력을 가진 내 몸부터 스스로 가꾸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만큼 면역관리 평상시보다 더 잘 해주시고 방역에도 잘 신경 쓰시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건강하세요.